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명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방에 한국교육과 정보문화학회가 중심이 돼서 또 그 외대의 정보기록학연구소에 관계하시는 여러분들, 또 여기서 초빙하신 많은 그 기록학, 그리고 또 저희가 몸담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관련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탄하면서, 네, 그 여러분들에 대한 아주 충만한, 네, 그 존경심,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노력에, 네, 열렬한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문 선생님의 이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 소개드릴 필요 없이, 네, 현재 동덕여대 다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신 이 중국도 전문가시고, 그리고 또 그 다문화학을 공부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이러한 이 인바이런먼트로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시는 것을 오늘 발표안을 제가 읽으면서, 네, 더 새삼스럽게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방금 김영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문영진입니다. 오늘 이런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정보기록학연구소 노명환 소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늘 존경했던 김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봐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신 김영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발표자의 입장에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김바로 교수님과 문철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외대 정보기록학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과 대만의 한국학 지식 지형도라는 주제이고, 또 하나는 제중독보 서신 아카이브 구축과 그 의미입니다. 두 개의 주제 다 제가 과제로 추진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저서로 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발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요점 중심으로 발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대만의 이제 한국학 지식 지형도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와 역사, 그 다음에 문학, 철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지형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워낙 많아서 역사와 철학 부분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구축한 지형도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과 대만의 한국학 지식 지형도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제중동포 서신이라고 해서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에 있는, 특히 이제 공산권에 있는 동포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사할리나 이런 지역은 빼고 저는 중국 지역에서 온 편지 약 10여만 통을 제가 아카이브로 구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국과 대만의 지식 지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학 지식 지형도를 이제 왜 구축하려고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학에 대해서 논문이 쓰여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중국에서 또는 중화권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가 이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체계화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류라고 해서 이제 많은 대중들이 드라마라든지 뭐 케이팝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있고 어떻게 논문으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화권 한국학 지식 지형도라고 명칭을 하고 한번 과제를 수행해 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지형도라고 그리고 또 지식 지형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형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축척을 사용합니다. 커다란 땅을 작게 압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화권에서 생산된 논문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제가 그것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한다는 측면에서 지형도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고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논문이 지식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지식지형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을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포괄적으로 보겠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학을 구조하고 체계화할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구가 또는 이 저서가 다른 연구와 또는 다른 연구 분야와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독착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연구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또는 학문 분야 또는 자기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된 한국학을 연구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는 국가적으로 중국과 대만으로 분절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두 통합해서 한번 보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제 나름의 모델을 구축해서 그것을 창신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를 모두 종합함과 동시에 이것을 체계화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분야와 범위를 보면 지역적으로는 중국 대륙과 대만을 모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 분야로는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4개 분야를 다 다뤘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역사와 철학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의 논문과 그 다음에 대만에서 생산된 논문을 합쳐서 총 1347편을 제가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만은 그 전에 1932년에 생산된 것도 있고 하지만 분량이 적어서 대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화권 한국학을 제가 어떻게 도식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거시지형도와 미시지형도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시지형도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제가 포괄적으로 보겠다고 했는데요. 연도별로 논문의 양이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키워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는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중심성이 강한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통해서 연결망과 의미망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을 생산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누구일까? 그래서 저자별로 상위 논문 생산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한국학 논문을 싣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지는 또한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거시지형도에서 분석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미시지형도에서는 92년 즉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서 시기별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인용 지수가 높은 저자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국학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생산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은 또 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서 논문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피인용이 많이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겹치는지 아니면 따로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국학 지식 확산 구조가 파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해보면 중국과 대만의 차이점 또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중화권의 한국학을 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지식체계를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키워드 연결망과 의미 연결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된 논문에서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모두 제가 분석한 후에 그 키워드들 간의 의미망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의 연결망을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강한 키워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들 간에는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학의 구조나 그 다음에 지식체계를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연구 방법은 제가 이제 3가지를 활용을 했는데요.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비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문헌 조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보통 인문학을 기존에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항상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본 자료 또는 제가 연구하는 시기 과연 이것이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인가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좀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이걸 좀 더 객관화하면 어떨까? 또 시각화해주면 좀 더 보시는 분이 훨씬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의문점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한번 구체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통계학적인 것을 접목시킨다면 훨씬 더 과학적인 상태로 논문이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화한다는 의미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그림처럼 시각화해주면 사람들이 금방 식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워드 클라우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제가 특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한국학을 보다 좀 더 과학적으로 드러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구 방법을 통해서 제가 중국과 대만의 연구 경향과 관점의 차이를 제가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국가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발전하겠지요. 유학을 오셨다가 또 교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관심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또는 한국어를 배우다가 아니면 K-팝을 듣다가 한국학을 또 하기도 하겠지요. 저는 어떻든 한국학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 또한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나라가 중화권이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질성은 있는지 이걸 이제 비교 연구 방법으로 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조사 방법은 이제 그
논문들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또는 대조하는, 자, 그렇게 해서 주요 활용했던 자료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 논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CNKI에 있는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통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완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이제 문헌 자료를 제가 활용을 했는데요. 중국 조선학 한국학 연구 문헌 자료라고, 이건 중국 그 베이징 도서관에 있는 최련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49년부터 90년까지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한국학과 관련된 논문, 책자,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을 다 문헌 목록으로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셔서 제가 이제 그 외대 그 역사문화연구소에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중국의 한국학 문헌자료 목록이라 그래서 91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된,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한국학 관련 자료를 집대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 최령 교수님께서 그때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이 두 책 속에는 1949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문헌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KI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이 두 문헌 자료집을 보고서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 있는 논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만 국가대사국 도서관에서 하는 논문 색인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추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 데이터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권 한국학 지식 확산 구조를 저는 어떻게 개념화했는가? 이건 이제 제가 개념화한 개념도인데요. 이제 진간타와 그 류칭펑이라고 하는 분이, 이 두 분은 이제 부부십니다. 부부이신데 이분들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논문들이나 아니면 연구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 본인께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책으로 내시고 연구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분께서 하시는 방법, 다시 말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구유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송 때 주의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제 신유학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컨피셔니즘 또는 네오 컨피셔니즘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이 진간타오라는 분이 볼 때는 유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교지만, 그러나 이것이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에서의 유교는 시기마다, 국가마다, 그 다음에 연구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은 유교이지만 그 다음에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의미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게 시기에 따라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논문을 써서 그것이 이제 퍼블리시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사회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연구물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두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개념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개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들을 읽는다거나 책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논문화합니다. 정보를 습득해서. 저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지식을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로 봤고요. 자, 자기가 써서 이것을 학술지에 투고합니다. 그러면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그것을 집단적인 지식화 단계라고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인 지식화가 되는데, 이때는 뭐냐 그러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기업에 의해서 제품화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캠페인화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의해서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지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식이 집단적인 지식으로 넘어갈 때 보이지 않는 저는 손이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학과와 연구소로 규정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은 직접 논문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문이 집단화되고 사회화되는 데 있어서 계속 작용을 하지요. 왜요? 학과가 만들어지거나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연구자들을 채용하게 되고 그들은 또 논문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식이 집단적인 지식화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집단적인 지식에서 사회적인 지식으로 확산하는 데도 역시 손이 작용한다고 저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또 다르지요. 그것을 저는 오피니언 리더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오피니언 리더 속에는 논문을 다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인용이 많이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지식에서 집단화된 후에 사회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손과 오피니언 리더가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된다. 저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다음에 모델을 제가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1949년에 신중국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로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 전까지는 해년마다 1년 동안 10편 이상 넘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심 분야를 쓴 거예요. 조선족이 자기 언어에 대해서 쓰거나 조선족이 자기 문화에 대해서 쓰거나 그런데 1년에 10편이 안 넘는다는 소리는 굉장히 적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한중 수교 무렵이 되면 이게 오피니언 리더들이 글을 쓰고 보이지 않는 집단, 학과나 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점점 집단적인 지식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더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수그러 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화와 사회적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중 수교를 통해서 조선족들도 왕래가 늘었고 사회적으로도 한류 붐이 불었고 국가적으로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발전시키는데 한국의 모델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지식에서 사회적인 지식 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적인 지식 단계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 단계에서 개인적인 지식 단계로 내려오는 것인지 그러면 이 발전의 모델에 있어서 대만과 중국은 어떨까? 라는 그 차이점을 제가 모델로 도식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서 제가 중화권 두 나라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하면서 학과와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과와 연구소가 어떻게 언제 설립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북경 지역에 이제 학과와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가 13개가 설립되고 학과가 6개 한중 수교 이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중국이 이제 북경이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보시면 길림, 흑룡강, 요녕성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긴 동북 삼성 지역이고 조선 정부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구소를 보면 15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과와 같은 경우는 9개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도시로는 북경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족이 많이 있는 동북 삼성 지역에 훨씬 많은 학과와 연구소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했는데 물론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는 유학생들의 많은 숫자에 따라서 또는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영향에 따라서 학과와 연구소는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논문을 제가 조사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특히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관련 학과와 연구소도 많지만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학술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종사하고 있는 기관도 여기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설립 연도를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은 90년입니다. 그러니까 92년이 이제 한중 수교지요. 이렇게 보면 92년에서 2012년까지가 약 10년 정도, 한중 수교하고 10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까지가 수교하고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은 학과고 파란색은 연구소입니다. 보면 여기에서 수교 후에 1차 보이지 않는 손이 팽창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훨씬 더 많은 팽창을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수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이제 설립되는 것이 훨씬 축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국학과 관련된 지식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뒤에 가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도입부였고요. 자, 역사 분야와 철학 분야로 나눠서 거시미시 지식 지형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역사 분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분야를 보면 32년에 최초의 논문이 나옵니다. 자, 보면 32년에 한 편 나옵니다. 네, 그랬다가 92년이 가면, 여기가 92년인데요. 92년에 가면 대부분 한 해 한 편씩 10편 이하입니다. 네, 그랬다가 92년 전에 약간 이제 86년 아시안게임 벌어지고 88년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 이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초청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92년에서 2002년까지가 자,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 되면 자, 1차 확장을 거치지요. 그랬다가 2012년이 되면 이쯤 됩니다. 이쯤. 그러면은 2차 이렇게 확 논문량이 늘지요. 다시 말해서 학과와 연구소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교수님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분들이 또한 승진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시기도 하고 또 연구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논문 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말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김치 파동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 한국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20년 정도 지나서는 G2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러면서 한국은 배워야 될 나라가 아니고 이제 시기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국가적인 현상이 바로 한국과 관련 논문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 같은 곳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왕칭 거리를 가서 제가 2, 3년 전에 가서 또 서베이를 해서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간판이나 한국과 관련된 뭐 아파트의 지명 아니면은 무슨 뭐 입구 간판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한국과 관련된 사회적인 현상이 위축돼 있다. 그러다 보니 논문의 양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키워드, 즉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32년부터 2011년까지 가장 상위에 분포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한번 봤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입니다. 그리고 뭐 조선 전쟁, 그 다음에 조선 반도, 중화인민공화국, 군대, 그 다음에 합중국, 지원군 뭐 등등 해서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시에 출현하는 키워드를 한번 봤습니다. 미국이 나오면 합중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미국이 나오는데 조선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이 참전한 조선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여기서 보시면, 자, 소련이 나오는데 또 조선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에 미국도 참전했던 것을 누가 논문으로 많이 썼다는 소리고, 소련이 참전했다는 것을 많이 썼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북조선과 조선전쟁이 나옵니다. 아, 조선이 여기에 참여했고 전쟁이 이루어졌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 동시 출현 키워드만 가지고도 의미망과 연결망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군집을 봤습니다. 키워드 간에 군집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자, 그를 통해서 연결망을 보고자 했습니다. 자, 군집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2개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조선이란 말이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관련된 연구가 주였다. 그런데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중심성이 큰 단어가 조선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전쟁은 미국과 그 다음에 합중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망에서 선이 굵다는 소리는 그만큼 많이 연구가 진척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조선이라는 것이 역시 중심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조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조선전쟁, 미국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이루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시면 조선전쟁이 군대라든지 지원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이렇게 또 하나 의미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의미망도 형성됩니다. 이게 한국 임시정부, 한국 독립운동, 김구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임시정부와 김구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논문도 생산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군집을 통해서 보면 즉 하나의 키워드를 놓고 볼 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동시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군집화를 통해서 지식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키워드 연결망과 키워드 군집화를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구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역사 분야의 소속 기관별과 학술지별 한번 상위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 분야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는 게 남계대학의 역사학원입니다. 그래서 47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남계대학 역사학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연구자들께서 역사 분야에 가장 많은 논문을 생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계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사범대학입니다. 남계대학 같은 경우는 늦게 설립됐습니다. 2000년 정도에 설립이 됐지만 동북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연원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할 때부터 설립됐습니다. 1949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북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밑에 보시면 연변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속자들이 26회 출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속 기관별로 분류해 보니 역시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국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 관련 학술지에서 상위 분포도에 있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 한국 연구논초원에 107편이 수록되어 있고 당대 한국, 그 다음에 연변대학 사회학원 또는 동강학관 뭐 이런 것 등등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학술지에 한국학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실리고 있는지 제가 이걸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논문을 생산하고 있고 어떤 학술지에서 한국학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논문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자, 미시적으로 92년 이전과 이후로 한번 나눠서 92년 이전에는 어떤 의미망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전체에서 보시는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조선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심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이라는 단어는 합중국과 조선전쟁, 북미주, 미국과 함께 이렇게 커다란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과 그 다음에 무장투쟁, 계급투쟁,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또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도 보시면 군대나 지원군과 같이 투쟁과 같은 이또 의미망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를 봤을 때와 92년 이전을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2년 이후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2년 이후도 보시면 이 중심성이 강한 것은 조선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미국, 그 다음에 북미주, 합중국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92년 이전이건 92년 이후건 역사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논문이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지식체계가 가장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지요. 여기 보시면 한국 독립운동, 임시정부, 광복군, 그리고 김구가 존재합니다. 이 관련된 분야도 중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92년 이후에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사 분야를 키워드로 제가 한중수교 전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보면 중복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 그 다음에 한국전쟁 관련 키워드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한국전쟁 관련 키워드가 가장 많습니다. 중국에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92년 이전과 이후 동일하게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92년 이후에 신설된 키워드가 독립운동과 한국임시정부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립운동과 한국임시정부와 관련된 것은 수교 이후에 연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교 전에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역사가 연구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연구 실적이 반영된, 즉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문 교수님. 예, 네. 네, 지금 슬라이드 진행 양으로 봐서 약 한 절반에 지금 못 미치셨는데요. 예. 네, 정한 시간이 지금 10분이 채 못 남아서 지금 전체적인 안배를 조금 신경 써주시면서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철학과 관련된 분야도 이제 같은 틀로 운영이 되는데요. 역사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철학 분야는 좀 속도를 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92년을 해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로 팽창하고 2차로 팽창하고 그 대리는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1차 때는 42까지 갔다가 2차 때는 46까지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철학도 근데 보시면 철학 관련돼서 불교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키워드로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의미망을 보면 그래서 한국과 관련해서 보시면 불교, 석교, 천태종 뭐 이렇게 해서 교파에서 큰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속 기관별 또는 학술지별로 보면 상위 어디가 많이 종사하고 있고 어디에서 학술지를 내고 있는지를 제가 같은 틀로 했습니다. 자, 92년 이전과 이후를 보면 자, 조선과 주자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부분은 불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묘양사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주자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단 칠정, 성리학, 주희,
경세지용, 유학해서 이렇게 커다랗게 의미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92년 이후도 역시 보시면 이제 이전에는 조선이었는데 이거 한국으로 중심성이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틀은 비슷하게 갑니다. 다만 이제 태계와 율곡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주자학이 따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구축해 봤습니다. 자, 이게 92년입니다. 자,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중심성이 강한 것이 이전에는 조선이었죠. 근데 92년 이후로는 한국으로 확 바뀝니다. 이전에는 조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요. 이후는 한국 썼고요. 이전에는 보십시오. 주자학, 주희, 유학, 사단, 칠정 다 유교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도 나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나옵니다. 아, 한국과 관련된 종교에 대해서 92년 이후에는 보다 폭넓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그래서 신설 키워드가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한국의 종교를 불교와 유교 차원에서 넘어서 수교 이후에는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다만 논문 생산 지수를 보면 이게 많은 논문을 생산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하신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이면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피인용 지수가 높냐 보면 이게 피인용 지수입니다. 근데 18분 중에서 앞에 있는 분 중에 딱 겹친 분은 3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논문을 많이 쓴 사람도 오피니언 리더지만 피인용이 많이 되는 분은 또 따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두 부류를 함께 보는 것이 중국의 한국화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나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했던 네 분야에 대해서 논문량을 파악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92년 이후에 중국은 논문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92년입니다. 근데 대만은 92년 전에 많이 생산이 됐고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단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교하기 전에는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는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가 전성기였고 중국은 중국과 한국이 수교하는 후에 전성기를 맞는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한국학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확산 모델로 제가 만들어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92년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꺾여지더라 라는 걸 볼 수 있고 대만은 9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많이 생산됐다가 이후에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더라. 즉 다시 말해서 지식 확산 모델에 있어서 중화권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 제언을 제가 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세계 각국의 한국학 지형도를 완성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 한국학 지식 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동덕여대에 재직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5개 언어학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대가 가장 많은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은 다 해당 나라에서 연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학교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세계 허브 즉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교가 외대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구축한다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학 가려고 하는 분들은 내 전공 분야를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나라에 진출할 때 그 진출하는 나라에서 한국학을 주로 연구하는 분은 누구인지 또는 외교 파트 뭐 이런 부분에서 다 그 플랫폼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익도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확장해 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정동보 서신 아카이브입니다. 자, 이 서신은
KBS 한민족 방송, 옛날에는 대북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의 단파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인이나 아니면 사할린, 중국 동포들, 그때는 다 공산권이었죠. 그때 방송을 계속하면서 그때 이산가족 찾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공산권에 있었던 분들이 찾아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74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가 약 10여만 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사업으로 74년부터 92년까지 이것을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92년까지였지만 저는 사실은 2000년대까지 모든 자료를 다 아카이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92년까지 이제 대상으로 해서 10여만 통을 했기 때문에 10여만 통을 봉투의 앞뒷면 그리고 평지까지 하니까 한 편지당 거의 5쪽이라면 그것이 50만여 쪽이 되겠죠. 그런 쪽을 가지고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 남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경상도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보면은요, DB 구축 방법은 제가 3가지 방법을 썼는데, 컨베이어 방법이나, 그 다음에 정보 분류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이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이것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가 오는 대로 계속 호치켓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치켓만 빼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찍혀 있어서 이걸 다 뺐습니다. 빼고 나서 자료를 또 다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캔을 하는데 이게 평판 스캔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70년대에 온 자료, 80년대에 온 자료가 습자지 형태로 막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위에서 내려 찍는 아주 비싼 스캐너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생산돼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자, 요게 이제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발송 일자, 그렇게 이제 개인 정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봉투 정보를 쓴 후에 이 편지가 어디 지역에서 국가 쓰고 성, 시, 뭐 상세 주소를 쓰고 난 후에 편지 정보를 쓰고 그 분야 내용을 다 키워드로 작성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분을 위해서 편지를 스캐너한 DB를 여기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각 연구 분야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DB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왜 이게 필요했냐 하면 사실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한중 수교하기 92년 전에는 서로 적성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도 자료가 없고요. 한국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외교 문서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92년 한중 수교 전까지는 조선족과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많이 생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는 자기 자신들의 삶과 이주의 경향과 여러 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만여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을 해놓으면 저는 굉장히 이것이 조선족의 어떤 삶과 이주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공유 자산화가 돼서 이제 우리 공공 역사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개인사, 가족사, 이주사, 생활사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이제 개인 아카이브도 구축하고 가족 아카이브도 구축하잖아요. 근데 조선족의 개인, 근데 제가 늘 구술을 중국 지역에 다니면서 하면서 구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왜? 자기 집안에 감춰야 될 거 말 안 합니다. 자기 개인에 대해서 조금 좀 불충분한 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편지잖아요. 가족을 찾아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뭐 작은 첩을 만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했고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후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쓰여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읽고 가족이 자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는 굉장히 우리가 구술로 뜰 수 없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자료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디지털 인문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그 다음에 한중관계를 연구하는데 넓게 또는 각각의 분야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원본성과 진본성과 활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자기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보낸 날짜가 수록되어 있고, 제가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모든 장수를 다 다르게 파일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도록 했고, 이런 것들이 후에 나중에는 커다랗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와 제이주,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면요, 함경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연변으로 넘어갔고요, 평안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심양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길림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가 흑룡강성이고 여기가 요령성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갔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확한 문헌으로 공식화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편지를 통해서 이주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뭐 도둑을 맞았다 뭐 등등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좀 더 조선족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제준동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준동포 사회를 재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조선족들이, 즉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중에 있는 조선족, 그 다음에 제한조선족, 그들의 초기 이주와 그 다음에 제2주, 그래서 이쪽에서의 삶과 이쪽에서의 삶,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 갈등의 현상, 이런 것들이 편지 속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조선적 편지가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주제,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경향을 그 연결망과 의미망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학 모델로 창신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제준동포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아카이브를 구축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상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해드린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도 뭐 상당히 저희가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릴 일이지만은 그동안에 이 적지 않은 시간 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오늘 발표하신 이 기저 연구를 수행해 주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그러한 오랫동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쌓여져 있는 지식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알기 쉽게 또 의미 있게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